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단행본을 한 권 읽어볼 건데요. 최재천의 공부라는 책입니다. 최재천 안희경 지음이고요. 김영사 출판사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는 어떻게 배우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있고요. 알아가려는 노력이 축적될수록 이해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 저자의 생각이 정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인의 마음으로 생태계를 탐구해온 최재천 교수 삶을 위한 공부를 말하다, 이렇게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특이한 점이 목차가 표지에 나와 있는데요. 공부의 뿌리, 누구나 꽃피울 잠재력이 있다. 두 번째, 공부의 시간, 끌려가지 않고 끌고 간다. 세 번째, 공부의 양분, 읽기, 쓰기, 말하기. 네 번째, 공부의 성장, 배운지 모르게 배운다. 다섯 번째, 공부의 변화, 섞이고 건강하고 새로워진다. 여섯 번째, 공부의 활력, 손잡아야 살아남는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책의 표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목차의 전부는 아닐 텐데요. 띠지 때문에 가인 것 같아요. 이 나중에 목차는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저자 소개를 읽어보겠습니다. 최재천, 평생 자연을 관찰해온 생태학자이자 동물행동학자, 서울대학교에서 동물학을 전공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생태학 석사학위를, 하버드대학교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0여 년간 중남미 열대를 누비며 동물의 생태를 탐구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생명에 대한 지식과 사랑을 널리 나누고 실천해왔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국생태학회장, 국립생태원 초대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며 생명다양성재단의 대표를 맡고 있다. 개미 제국의 발견,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다윈지능, 열대예찬, 최재천의 인간과 동물, 과학자의 서재,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위하여 등을 썼다. 2019년 총괄 편집장으로서 세계 동물행동학자 500여 명을 이끌고 동물행동학 백과사전을 편찬했다. 2020년 유튜브 채널 최재천의 아마존을 개설해 자연과 인간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저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형식을 보니까 인터뷰 대담 형식의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번에 걸쳐서 공부에 대한 최재천 선생님의 이 생각을 인터뷰한 내용을 편집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대담 형식의 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문에보다도 본문에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본문 중에 읽고 싶은 부분을 조금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상 시작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 공부의 뿌리 중 제대로 교육을 생각할 시간이라고 하는 이 꼭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안희경 씨가 이 인터뷰 시에 질문과 대답을 하는 것이고요. 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최재천 선생님이 이 답변을 하거나 뭐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왜 지금 교육을 말하고자 하시나요? 최,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다고 끊임없이 말해왔습니다. 주입식 교육을 비판했죠. 하지만 우리는 교육을 열심히 했어요. 성인 대다수가 상당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혼돈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도 시간만 충분히 있으면 우리는 합리적 판단을 내립니다. 제가 2020년 말부터 우리에게는 집단적 현명함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국민에게서 집단 지성의 힘을 느낍니다.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코로나19라는 난국에도 집단적 현명함이 발현됐습니다. 우리 국민이 정부 지침에 무조건 순종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다수가 내가 협조해야 방역이 완성된다라는 생각과 판단에 따라 행동했기에 집단적 현명함으로 서로를 지켜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도가 향상됐어요. 안. 사람들은 점점 더 편을 가르고 진영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합리적 선택을 하는 듯합니다. 어디선가 통합작용이 일어났을 텐데요. 어디서 각자의 합리적 추론 능력이 발휘됐을까요? 최. 비록 주입식이었을지라도 수십 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온 교육덕이지 않을까요? 그 속에서 통합하는 힘이 길러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2020년 내내 미국 동료들과 이메일로 논쟁하느라 참 힘들었습니다. 툭하면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는 모습을 빈정거리더라고요. 한국인은 너무나 순종적이라면서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있는 친구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공권력의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한국인은 경찰이 내 목을 무릎으로 누를까봐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고요. 덧붙여 미국 정부가 방역을 위해 집에 머물라고 했을 때 총을 들고 나온 미국인이 있었는데 이는 무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문제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왜 내 자유를 구속하느냐라고 외치며 총을 들었다고요. 바로 교육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도와 미국의 민도는 비교가 안 돼요. 미국은 매우 똑똑한 일부 사람들이 사회를 그런 대로 끌고 가는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죠. 미국 친구들도 이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화장실에서 한 줄로 줄 서는 법을 알려준 사람들이 누구니? 맞아요. 제가 영어를 떠듬거릴 때 수업 내용부터 소소한 생활 요령까지 편견 없이 알려준 사람은 바로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살뜰히 챙겨줬던 친구가 한국에 돌아가서 25년이 지나 너희는 민도가 떨어져 라고 말했으니 듣기 힘들었던 거죠. 거친 표현이 있었으면 용서해 달라 하며 설전을 끝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도착했던 시간부터 오늘까지 큰 흐름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의식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저는 열심히 가르쳤고 열심히 배운 교육 효과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부정하며 교육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안. 지난 40여 년 동안 민주주의를 성숙시킨 동력이 교육이었다고 해석하시는 건가요? 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너무 거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대립하고 싸우면서 논리가 뒤틀린 가짜 뉴스에 휘둘리기도 하는데 토론 교육이 잘 진행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괜찮은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달라지리라 확신해요. 지금 구태여 왜 교육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제가 반세기 전 받은 교육을 지금도 거의 그대로 하고 있어요.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요. 새로운 교육을 할 때가 됐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제대로 논의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메모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평가를 할 때 미국식, 서양식 교육의 이 양극단이 있는데 하나는 귀족 교육, 다른 하나는 노예 교육. 그러니까 공장 직원들을 키우는 교육이죠. 이 두 가지 교육 시스템 중에 우리나라는 노예 교육 시스템, 공장 직원을 키우는 그런 시스템을 들여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 같은 경우에 평가하기를 부자들, 귀족들, 그리고 명예 있고 사회에 이 상류층으로 있는 사람들을 순종적으로 잘 받들어 모시기 위한 그런 교육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교육 방식의 문제에서도 주입식 교육이 주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사실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발전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었던 모든 노력들을 부정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뭐 감성적인 이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수하고 지속해온 어떠한 교육 시스템이 있다면 그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서 생긴 장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 주입식 공부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학문의 기초입니다. 학문의 기초예요. 모든 학문은 처음에 이렇게 주입식으로 교육받고 암기하고 모방하고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공교육 시스템이 지금까지 해온 그런 형태를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학문을 닦기 위한 기본기가 출중하게 갖추어졌다. 탄탄하게 갖추어졌다. 이렇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지나치면 문제잖아요. 기본기를 지나치게 닦은 거죠.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기가 지난 지가 오래됐는데 그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지. 지금까지 하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것을 전제로 어떻게 교육을 발전시킬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가 갖춰졌으면 그 다음에 그거 응용하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제에서 어떻게 공교육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도 논해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후배나 자녀나 아니면 손자, 손녀나 이런 지인들 중에 후배들에게 어떻게 공부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조언을 해주실 때도 무작정 그 전에 하던 것들을 무시하기보다는 그 전에 하던 그 기초 반석 위에 어떤 발전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안, 민도가 향상됐다
합리성을 지녔다라는 말씀을 인권의식이 향상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민도의 향상을 인권의식이 나아졌다라고 보아왔는데요. 옛 선조들이 말한 덕을 요새말로 하면 인권의식과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은 서양인도 우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라는 맹자의 표현을 많이 인용합니다.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본다면 누구나 제재 않고 아이를 구하려 몸을 던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맹자의 말씀을 현대식으로 풀이하면 인권의식이 아닐까요? 그래서 민도가 향상됐다라는 건 사회 전반에 좀 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자리했다라는 뜻으로 파악했어요. 특히 요즘 20대는 공정에 매우 민감하잖아요. 갑질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남에게 무안을 주는 태도에 언짢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파악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지금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파악 능력이 생겼구나. 이제 주관식 문제를 풀거나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그걸 돌파하는 능력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발전시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는 비유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교육하고 교육을 받았죠.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높은 국가가 세계적으로 거의 없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기본기를 만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파악 능력이 생겼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부족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주관식 문제를 풀거나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그걸 돌파하는 능력을 키워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응용력과 창조성,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환경이죠. 왜냐하면 교육열도 있겠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상위 국가의 조건을 갖추고 있겠다. 거기다가 사실은 교육 체계의 기본기가 탄탄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었던 모든 노력들이 분명히 성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른 꼭지로 넘어가 볼게요. 1부에 아이들에게 삶을 돌려주자라는 주제의 꼭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누구나 꽃 피워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 한 달에 한 번씩 시골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학생이 40명인 분교예요. 오전, 오후에 자연 수업을 하는데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논이나 산에 다니면서 수업을 하고 바람이 거세게 불거나 비가 오면 교실에서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문구가 공부하는 줄 몰랐는데 배웠더라예요. 자, 이제부터 공부하자가 아니라 재미있게 논 것 같은데 뭔가를 배운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아이들과 같이 하는 분교 수업에서 그 철학을 나름대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앉혀놓고 칠판에 기후변화란 이런 거 쓰지 않아요. 그저 산에 오르고 들판을 함께 거닐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풀이라도 뜯어오면 둘러앉아서 그 풀에 대한 생각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깨우쳐가는 걸 가장 좋은 공부라고 생각해요. 엊그제는 선생님들이 저를 마중나러 나오면서 교수님, 오늘은 많이 고생하시겠어요 라고 말하셨어요.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수업하실 학년이 1학년과
2학년이에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오전에는 1학년 학생 11명과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2학년 학생 7명과 수업을 했습니다. 오후 수업을 마치자 분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2학년 담임 선생님이 교수님 수업 끝나자마자 달려 내려와서 제가 문제였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물으니 전체 학년 중 2학년이 가장 힘들대요. 수업을 재미있게 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아이들이 의기소침하게 앉아만 있다고 합니다. 거기 아이들 대개는 자유분방하고 잘 놀아요. 분교의 분위기도 매우 자유롭습니다. 국어 수업을 논에서 해도 될 정도로요. 그런데 2학년 학생들만 묘하게 진행이 안 된다고 해요. 저는 그 아이들과 1시간 10분가량 서로 질문하고 답하며 신나게 몰입했거든요. 제 수업을 뒤에서 지켜보던 담임 선생님이 넋이 나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원래 이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르치고 어울려 탐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우리나라 대학이 교육을 너무 등한시하고 연구 성과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교수라면 잘 가르쳐야죠. 교육 속에서 학생은 피어납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님도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맡아서 강의를 할 때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수 채용이 되고 나면 본인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강의가 있다고 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학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교수로 채용이 됐는데 교수가 되었을 때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쾌하고 재밌게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즉, 강의 스킬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교수 평가제를 통해서 재미없는 교수, 전달력이 없는 교수,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잘 못 가르치는 교수는 사실은 다음 학기 계약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칠판에다가 글만 쓰고 벽 바라보면서 자기 혼자 이야기하는 교수가 없다고 합니다. 항상 학생들과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흥미를 이끌어내서 잘 전달할 것인지, 그렇게 고민하는 교수들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 하버드 대학교면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뒷부분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계속 그 꼭지예요. 아직까지. 결론 부분인데요. 이 꼭지에. 제가 지금 교육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세 번째 이유를 말해야겠네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삶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도대체 삶이 뭔데 이렇게 학교와 학원을 돌고 돌며 살아야 하나? 무엇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을 성취해야 하기에 쉼없이 배워야 하나? 사실 교육이란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살아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더라 하고 조금은 준비하고 사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옛날 같으면 기성세대가 사냥을 해보니까 활을 잘 쏴야 한다는 이치를 깨달았고 활쏘기 연습을 하자 사냥을 잘하게 되어 다음 세대에게 활쏘기 연습을 시키는 거고요.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이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솔직히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삶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처럼 빼앗아도 될까 자주 의문을 가져요. 저는
어른들이 그들의 삶을 유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인권 문제라고 보는데요. 청소년 시절에는 왜 인권을 보호받지 못할까요? 먼저 살아봤다는 이유로 기성세대가 청소년에게 삶을 접고 공부만 해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교육제도는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압박하는 장치가 됐습니다. 이제라도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고민하고 모두가 삶을 즐기면서 자라나도록 길을 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교육하고 공부하는지를 숙고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것에 결정적인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세대가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가 아니라 교육자 세대가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유용하다라고 생각했었던 정보와 기술들이 시대가 변해버려 가지고요. 다음 세대 피교육자들에게는 학생들에게는 전혀 유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하는 방식, 머리 쓰는 방식, 생활하는 방식 모든 게 달라져요. 특히 지금 세대는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변화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변화가 빠른데 왜 지나간 문화를 그대로 배워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저절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교육을 실행하는 것 이런 생각부터 좀 버려야 된다. 그것보다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학생들이 무조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학생들의 문화도 알게 되고 학생들의 욕구도 알게 되고 학생들 개개인의 성향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그 관심을 이끌어내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필요한 의견을 조언해 주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맞춤식 교육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본인의 관심사를 찾아서 자립적으로 공부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코칭의 역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자기가 선택해서 해야 재미가 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느슨하게 놀면서 해도 나이가 들면 치열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했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니까요. 그런데 이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첫 단추부터 사실은 강압적으로 억지로 선택한 그 내용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차차 개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 부분을 넘어가서 보도록 하면 3부 공부의 양분 이 내용 중에 글쓰기가 키워내는 힘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글쓰기가 키워내는 힘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최, 저는 글쓰기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초중 고등학교에서 교육받을 땐 글쓰기도 시험 보듯이 했어요. 시간을 정해주고 쓰게 했죠. 백일장도 시간을 정해주고 하잖아요. 안, 과거제도에서 내려온 전통일까요? 최, 완전히 과거 시험이죠. 대학에서도 리포트를 쓰게 했지만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안, 그땐 시험을 잘 봐야 했죠. 최, 그렇죠. 실험 리포트는 늘 비슷했어요. 매우 노력했는데 실험은 실패했다. 왜 실패했을까? 기계가 안 좋아서. 그런 이야기만 수없이 구구절절 써냈을 뿐 리포트다운 리포트를 써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 대학에 가니까 리포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오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써야 했어요. 그랬는데도 교수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리포트는 너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다. 뭐 했다고 쭉 써내려가는 것은 리포트가 아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영어 단어를 떠올렸어요. 리포트. 안. 그렇죠. 보고서잖아요. 최. 내가 한 과정을 상세히 적어서 보고했는데 그게 왜 리포트가 아닐까? 속으로는 교수님이 논문을 쓰라고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라고 반박하고 싶었는데 영어가 서투니까 그냥 네 그리고 다시 써냈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수가 된 뒤 맡은 수업에서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리포트 글쓰기를 압도적으로 중요시합니다. 제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환경과 인간 수업에 대한 강의 계획서에 리딩, 라이팅, 스피킹, 인텐시브 코스라고 써놓았어요. 읽기, 쓰기, 말하기, 집중 과정이네요. 인텐시브, 집중이라는 말이 부담스럽습니다. 최, 거의 매주 글을 써서 내야 돼요. 외부 강사도 한 학기에 10분 이상 모십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들 만나고 싶어하는 대단한 분을 모시죠. 요즘엔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분들을 모시는데도 학생들이 제 수업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안, 미국에서는 대학에 들어가기보다 나오기가 훨씬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최, 네, 제가 미국에서 동물 행동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은 수요일 저녁에 학교에서 동물 다큐멘터리를 봐야 했어요. 참석도 평가에 들어가고 소감도 써서 내야 했습니다. 매주 별도의 토론을 하고 그에 관한 글도 썼습니다. 거의 매주 책 한 권을 읽고 독후감도 제출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와 똑같은 일정을 요구했더니 학생들이 제정신이냐라고 묻더군요. 안, 우리가 이 수업만 듣습니까? 라고 했나요? 최, 그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국에서 가르칠 때는 지금 요구하는 것의 2배를 요구했고, 미국의 대학생들은 한 학기에 4과목과 같은 수업을 5개 듣는다. 미국의 좀 괜찮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잠이 부족할 정도로 공부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게임도 합니다. 제가 가끔 강연할 때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내 손에 쥐어주면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속된 표현으로 오줌을 지릴 정도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우리나라 대학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와 있습니다. 앞서는 초등학교 그리고 사실은 한 중학교 정도까지도 이렇게 이 공부, 교육에 처음 들어오는 입문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사실은 좀 자유를 주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첫 단추를 새로운 방식으로 끼워야 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 첫 단추를 잘 끼웠을 때 그 이후에 해당되는 대학 교육에서 얼마나 사실은 시쳇말로 좀 빡세게 이제 여기서는 오줌을 지릴 정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편으로 정보를 본다면 역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학생들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인권 문제를 이야기해 놓고 뒷부분에 가서는 오줌을 지릴 정도로 공부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역설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시작할 땐 자유로워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개성에 맞는 공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이것이 인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그냥 삶과 공부가 떨어져 있는 공부가 아니라 내 삶,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공부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일부로 들어와 있는 평생 공부로서의 공부할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면 사실은 대학교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하다가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가 그 중에서 취사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할 수 없고 이것은 좋고 저것은 좋지 않고 그렇게 세월을 견딘 주제들 그런 주제들을 더 발전시키고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대학 가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 대학에서는 자기가 좋아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추구했었던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만들었던 그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겠느냐.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의 한 축은 학습량이라고 하는 꼭지입니다. 사실은 뒤에 내용은 예시인데 저는 이 꼭지 제목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기는 당연히 학습량,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하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올바른 공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에 몰입하고 이런 질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가장 기본은 절대적인 시간의 양적인 요소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 공부의 늪에 푹 빠뜨리겠다. 이렇게 되나요? 왜 그런 말까지 했을까요? 10년 전에 중국 학생 한 명이 저와 공부하겠다며 유학을 왔습니다. 북경 사범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에요.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북경대학교나 칭화대학교 출신은 아니죠. 성적표를 보내왔는데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생물학 수업을 다 들었어요. 무지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조작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첫 학기 내내 오전에는 보이지 않더군요. 조교에게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오전에는 어학 수업을 듣는다고 했어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수업을 하는데 많은 학생이 신청만 하고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간 거예요. 처음엔 한국말 두어 마디밖에 못했어요. 한국어 수업을 들은 지 9개월 지난 뒤 세미나에서 한국어로 발표했습니다. 안, 노력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2년 만에 논문을 썼어요. 중국으로 돌아간 뒤 그 논문을 쪼개서 저희 분야 최고 저널에 2편을 냈습니다. 석사 과정만 마친 상태에서 공신력 있는 저널에 논문 2편을 실은 거죠. 요즘도 저와 한글로 이메일을 주고받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이메일을 보여준다면 외국인이 보냈다고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 학생 이름이 주젠이에요. 저희는 젠젠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우리나라 학생 5명을 묶어도 주젠과 상대가 안 됩니다. 이 말의 핵심은 그 친구가 칭화대학교 학생도 아니고 북경대학교 학생도 아니라는 겁니다. 안. 그럼 칭화대학교, 북경대학교 학생들은 학습량이 더 많다는 건가요? 그렇죠. 무서울 정도예요. 북경 사범대학교에 주젠 같은 아이가 몇 명쯤 있을까요? 북경대학교, 칭화대학교에는 또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1000명쯤 있을까요? 1만 명쯤 있을까요? 북경 사범대학교가 2020년 기준 중국 내에서 대학교 수위 34위였습니다. 세계 순위로는 342위라고 세계 대학 순위를 매기는 기관인 세계 대학 랭킹 센터에서 발표했는데요. 저는 중국에 주젠 같은 학생이 적어도 100만 명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와 지금 우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강연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해요. 안, 꼭 경쟁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학생이 있다면요. 최,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국제시장에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 시대에 살아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중국은 우리가 경쟁해야 하는 이웃 나라입니다. 삼성이 자랑하는 초격차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가르치고 있고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방향이 별나게 창의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학 문턱을 넘은 학생들에게 성실과 지식을 채울 수 있도록 양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시키는 틀을 갖춰야죠. 적어도 많이 하는 분위기는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대학 문틀을 넘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자신이 관심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대학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취미로 즐겁게 하는 시대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나 할 수 있다면 그 중에서 전문가가 되는 공부를 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공부를 발전시키기 위해 대학 문틀을 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턱을 넘었을 때는 각오했으니까 일단 기본기가 양적으로, 질적인 건 그 다음이고요. 양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양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다면은요, 그 다음에 또 질적인 부분을 높여야 되는데, 그 질적인 부분을 높이는 것이 말하는, 읽고 쓰고 말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건 단연 글쓰기죠. 그래서 다음 꼭지, 나의 생각이 자리 잡는 글쓰기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선생님은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다큐멘터리를 보고 글을 쓰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럴 땐 어떤 글을 써야 하죠? 보통 우리는 줄거리를 쓰고 어디서 감동을 받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식으로 전개해야 모범 답안으로 쳐주는데요. 요즘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외부 강사 강의를 들을 때만 그날 자정전까지 원고지 열매에 해당하는 글을 써야 합니다. 수업을 못 들어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모시는 분들은 저사가 있는 분들이고 그 저서를 도서관에 지정도서로 넣어놨기 때문에 책을 읽고 쓰면 됩니다. 다만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어서 내는 건 자기 글이 아니니 강사의 이야기와 자기 생각을 적절히 배합해 표현했는가로 평가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 최재천 선생님이 글쓰기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건 아니겠죠?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글쓰기 기준. 에세이를 쓸 때는 이렇게 강사의 이야기와 자기의 생각을 적절히 배합해 표현하는 것. 이것이 에세이 평가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글을 많이 쓰게 하는지를 계속 읽어볼게요. 한 강의마다 10점이에요. 10편을 제출하면 100점이죠. 그래서 대개 11분을 모십니다. 성적이 안 나온 한 편을 빼는데 11분의 강의를 듣고 10편만 내면 빼줄 게 없잖아요. 이때 인생을 말합니다. 살다 보면 11개 중에서 10개만 해도 될 때가 있는데 이때 10개를 하는 사람이 유리할까? 아니면 최선을 다해 11개를 다 하는 사람이 유리할까? 11개 하는 사람이 유리하죠. 실수한 하나를 뺄 수 있으니까요. 학생들에게 알아서 정하라고 합니다. 거기다 다른 책도 읽고 독후감도 써내야 하고 그룹을 이뤄 위원회 활동도 하면서 활동 보고서도 써야 합니다.
다 쓰기입니다.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포스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그것도 쓰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발표는 말하기예요. 이 모든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읽어야 하니 읽기이고요. 그래서 리딩, 라이팅, 스피킹, 인텐시브 코스라고 합니다. 일일이 조각조각 점수를 매깁니다. 안, 선생님이 내시는 쓰기 숙제의 핵심은 남의 생각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감성을 동원해서 내 생각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최, 네, 그 작업을 저는 에세이라고 부르고 학기 말에는 학문적 글쓰기인 논문을 내도록 합니다. 국내에 이름난 학술지 몇 개를 예로 들며 그 속에 있는 논문들 중 한 구성을 따라서 써보라고 해요. 학생들이 마지막에 논문 쓰기를 너무 힘들어해서 해마다 계속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하시죠? 최재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수업에서 사실은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글쓰기입니다. 기본적으로 10과목을 그러니까 10번의 강의를 듣는데 특강이죠. 그 특강마다 글쓰기, 에세이를 내야 되고요. 그것도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 자정까지, 그러니까 그날 저녁까지 마감 시간을 두고 10편의 에세이를 써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독서하고 독후감을 써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위원회 활동하면서 하는 글쓰기를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학기가 끝날 때마다 논문을 또 한 편 써야 된답니다. 이번에는 기준이 다른 글쓰기죠. 에세이하고 논문을 완전히 틀린 방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평가도 다른 방식으로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철저하게 글쓰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에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책 내에 이런 방식으로 이 최재천 선생님이 생각을 하시는 다양한 공부에 대한 단상들을 파편으로 인터뷰를 잘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울 점이 참 많은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요만큼만 읽으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가지 방식으로 공부는 나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교육 시스템이 처음에 입문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까지도 처음에 입문을 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자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자신의 삶과 동떨어져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하게 한다면 그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분명히 그 학생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냥 아무거나 시키다가 일관성 있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사실은 인력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교육 시스템에 들어온 학생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인권을 보장해주고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는 동안 자신이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잘하는 그런 공부를 찾았다면 이제 그 공부를 해나가면 된다는 거죠. 평생. 왜냐하면 공부와 삶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요. 평생 하는 거잖아요. 다만 그 중에서 이제 선택적으로 자신이 해 나가야 할 공부를 전문적으로 익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발적인 선택으로 대학에 들어간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불만이 어디 있습니까? 하라는 대로 그 시스템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정말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절대적인 시간의 양을 많이 투자해서 해야 되고, 더군다나 그렇게 시간만 많이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부 기법, 질 역시도 많이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글쓰기에 있더라. 이제 이런 부분을 소개를 해드렸던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한테 공부하는 학생들, 이제 연령대는 다 다르죠?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으라고 합니다. 물론 그 책을 읽는 방식은 첫 번째는 발췌독이고 두 번째는 아웃풋 독서를 시키죠. 발췌독이라고 하는 건 정독으로 전부 다 읽는 게 아니라 속독을 쓰시든 아니면은 본인이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발췌해서 쓰시든 상관없이 일부분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정보를 이제 읽고 파악하고 이 인풋 시키는 데 있어서 평균 표준 모델로 1시간 이상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책도 저는 한 번 읽는데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된다. 물론 정말 좋은 책, 인생책이라면 두고두고 반복해서 읽어야겠죠. 또 정독하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한 권 읽을 때는 책 한 권에는 1시간 이상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무엇을 하는가? 아웃풋을 해야죠. 제가 지금 녹음을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 책 읽었거든요. 그러면 정보를 이렇게 마음속에, 뇌 속에 입력을 했으면 글로 써봐야 되고, 정리해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말로써 스피킹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잘 먹으면 육체가 자라나고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육체의 음식은 이런 식으로 식품이죠. 정신의 음식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공부입니다. 정신은 공부를 통해서 건강해지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공부의 핵심 스킬은 세 가지죠. 읽고, 쓰고, 말하는 것. 물론 저는 수행자다 보니까 마음을 수행하는 명상도 하나의 핵심 스킬로 더 이야기하지만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읽고, 쓰고, 말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보를 먹는 거고요. 정보를 먹었으면 쓰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로 한 번 더 소화시키기도 하고 또 소화시킨 내용을 자신만의 지혜로서 승화시켜서 활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먹고 소화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논다. 읽고 쓰고 말하기. 이런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읽는 것도 효과적으로, 쓰는 것도 효과적으로, 말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심 과정은 쓰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재천의 공부라고 하는 이 책도 이 밀리의 서재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원빈 스님의 도서관 시간은 송독사 환희미소전 말고 저희 반야미소전이죠. 그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물론 읽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책을 소개해 드리는 내용들이 책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자책 구독 서비스들 속에서 제공하고 있는 책들 중에 일부 내용들을 제가 공부하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성경이 한 권에 이 집 한 채 가격인 때가 있었다 그래요. 워낙 책이 귀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읽을 수 있는 책보다 수없이 많은 책들이 우리나라에서 출간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조금 더 이 라이트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볍게 구할 수 있고 가볍게 읽어서 그 공부를 소화시키는 데 집중을 하는 그런 공부법을 통해서 이 자신만의 삶의 공부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교육 시스템에서 다 벗어나신 분들이잖아요. 대학을 졸업하면 또는 직장을 은퇴하면 그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흥미를 느끼시는 공부를 지속적으로 평생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어나가시는 그런 학구열을 불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잖아요. 그쵸?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